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에 부산과 대구와 서울에서 여러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 가운데 하나를 오늘 새벽에 조금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채웠는데, 그리고 저 깨알 같은 글씨를 채우고서 아침 7시쯤에는 아름빛이라는 이름으로 16줄 시도 하나 적어봤어요. 적지 않은 분들이 요즘에는 어른이 안 계시다고, 어른다운 어른을 볼 수 없다고들 말씀하시더군요. 저도 국민학교란 이름인 학교를 다니던 80년대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어른이란 사람이 있기는 있을까 하고 느끼긴 했어요. 그래서 2010년쯤에 10년이었나 2009년이었나 우리 집 큰아이가 3살 즈음 이르렀을 적에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이름을 붙인 책을 하나 냈어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이름을 붙인 책을 국민학생 때부터 내가 책을 쓴다면 이런 책을 써야지 하고 생각했어요. 이 무슨 뜻이냐면요. 내 둘레에 어른다운 어른이 안 보인다고 해서 왜 어른이 없느냐고 아쉬워할 까닭이 없거든요. 둘레에 어른스러운 사람이 없으니까 어른스러운 사람이 없다고 느끼니까 그러면 어른은 어떤 사람일까 하고 스스로 물어보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른스러운 사람이 안 보인다면 어른은 어떤 사람이다 하고 알려줄 사람도 없다는 뜻이에요. 어떻습니까? 이제 막 자리에 앉으셨는데 어른스러운 사람이 없을 적에는 어른이 누구인지를 알려줄 사람도 없다고 하는 이 말이 논리나 이론으로 맞을까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라도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 10살 무렵에 뭘 생각했냐면요. 스스로 어른이 되어야겠다고. 다만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나도 어른이 뭔지 하나도 모르는 10살 아이이지만 나부터 어른이 어떤 사람인지 찾아보고 알아보고 배우며 살자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10살부터 30 몇 살쯤에 이르기까지 한 20의 즈음을 생각한 끝에 그때 이런 책을 냈었고, 어제 시집 책방 할아버지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회에 어른이 다 사라졌다고 하시는 말씀에 시집 책방 할아버지부터 어른이 되면 되잖아요.
또 이렇게 여쭈면은, 내가 무슨 어른이냐고, 그렇게들 말씀하시지만은, 한티제 하늘이라고 하는 책을 권정생 어른이 쓰신 뜻도 누구나 어른이라는 뜻이거든요. 글을 모르는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어른이고, 글을 배운 나도 어른이고, 그러니까 내가 나부터 어른이라고 하는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은, 그때부터 나는 어른으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어른을 잘 몰랐지만, 이제부터, 어른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겠구나 하고, 하나씩 배우는 대로 아이들한테 들려줄 수 있죠. 그래서 아이를 낳은 엄마 아빠 자리라는 이름을 얻으신 분들은 아이를 낳고도 부모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겠다고 괴롭고 힘들어 하시지만요. 바로 그 괴롭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기 때문에 어버이라고 하는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배울 수 있고, 아이가 알려주고, 또 아이하고 어울리면서 온갖 자빠지고 쓰러지고 고꾸라지는 실패와 쓴맛을 보는 동안에 나를 낳은 엄마 아빠도 부모 노릇이 뭔지 모르셨겠구나. 그렇지만 나를 낳고서 살아보았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도 어느새 어른이 되었겠네. 그럼 나도 이제부터 어른이 될 수 있겠네 하는 마음을 배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경력단절은 터무니없다고 여겨요. 경력단절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서 돌보는 3년, 5년, 10년, 20년, 30년이라는 시간은 대통령이 될 만한 경력을 쌓은 데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 가서, 그러니까 요즘은 어디에 가도 정치 얘기가 꼭 나오잖아요. 꼭 저한테도 이제 여쭤보신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늘 생각하니까, 늘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돌려주죠. 어떤 생각을 돌려주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대통령 후보 자격은 대통령 같은 자리에 나오려면 아이를 30년 이상 돌본 사람이어야 한다. 국회의원쯤 나올 자격은 아이를 20년은 돌봐야 한다. 아니야, 국회의원은 10년으로도 돼요. 그 정도는, 왜냐면 젊은 사람도 해도 되니까. 그런데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은 20년. 딱 10년, 20년, 30년 이런 자격을 해서, 그러니까 남자이든 여자이든 똑같이 그렇게 해야 이 나라가 바뀌라고. 그래서 아이를 30년을 돌본 사람이라면 어느 정당 사람이어도 이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허튼 짓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아이를 집에서 독박육아라고 하는 것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어느 정당 사람이어도 국회의원이 되면 허튼 짓을 한다. 너무 꿈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하고들 여기지만은, 제가 보는 사회 지도자 그리고 고급 공무원들 자격은 육아로 쳐야 한다고 봐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러니까 그렇게 육아를 잘하신 분은 재산이 3천억이어도 되고, 재산이 마이너스 통장이어도 되고, 군대를 갔다 왔어도 되고, 안 갔다 왔어도 되고, 다만 아이를 10년, 20년, 30년이라고 하는 나날을 같이 살아가면서 살림한 사람이면 된다는, 그럼 그걸로 이미 다 끝이 났잖아요. 아이를 어떻게 돌보아냈느냐에 따라서. 다만 30년이나 시간만 보내고 아이를 돌보지 않으셨으면 그건 자격 미달이죠. 집안일을 해본 적 없으신 분은 자격 미달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돌본 사람은 손빨래도 당연히 기저귀는 손빨래로 해야 하거든요. 기저귀는 세탁기에 넣으면 안 돼요. 다만 요즘 세탁기는 이제 좋은 것들이 나와서 기저귀도 세탁기로 돌릴 수 있지만, 그리고 기저귀는 세탁기에는 웬만하면 돌리면 안 되는 까닭이 삶아야 하니까요. 또 이런 얘기를 견님 동생인 처제한테 했더니, 형부 요즘에는 드럼 세탁기가 삶는 기능도 있어요 하시더군요.
그런 거는 몰랐으니까 저는 다 손으로 했기 때문에. 종이를 둘씩 드렸는데요. 둘씩 드린 까닭이 있어요. 하나는 제가 이렇게 어른 이야기를 썼듯이 먼저 종이 하나는 이렇게 눕혀서요. 여기에 나는 어떤 어른인가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어른인가라고 할 적에 창피한 어른이어도 적어야 돼요. 나는 창피한 어른이다. 나는 뭣도 모르는 어른이다. 뭐 그렇게. 그리고 내가 조금 어른스럽게 할 수 있는 것도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25년 4월 22일 날짜와 여러분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은 밑에는 쓰지 마시고 이 나는 어떤 어른인가와 2025년 4월 22일 그리고 내 이름 이렇게 세 가지만 먼저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미처 못 드렸군요. 네. 네. 다른 종이 하나는 이렇게 세워서 오늘 뭘 하며 놀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뭘 하며 놀까. 그리고 2025년 4월 22일과 여러분 이름을 옆에 나란히 적어주시면 되고요. 오늘 뭘 하며 놀까는 이제 막 10시에서 10시 30분으로 지나가니까 긴 하루가 남았잖아요. 이 긴 하루에 오늘은 뭘 하며 놀까 하는 이야기를 적어볼 수 있고요. 또는 어릴 적을 떠올리면서 나는 어릴 적에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면 놀까 하고 생각해 봤는지를 떠올리면서 적어볼 수 있고요. 내가 낳은 아이건 이웃집이나 친척 아이이건 아이들은 오늘 뭘 하며 놀까 하고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뭘 하면 놀고 싶어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적어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뭘 하면 놀까는 내가 나한테 물어보는 말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뭘까를 돌아보기로 하는 스스로 묻는 말이니까 먼저 요것을 한 바닥에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즐겁게 쓰셨으면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이게 붙이는 거예요? 네. 해소라는 한자말을 안 써야 하지는 않지만 살짝 두 낱말로 바꿔서 해소하고도 글씨가 내시니 풀고라고만 해도 되는데 풀어 있는 다른 하나를 끼워 넣어 봤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네. 좋다라는 말을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데 좋다를 쓸 수도 있지만은
좀 더 살펴서 다른 낱말로 써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뒤로 넘어갔군요. 이제 먼저 쓰신 분들은 멍하니 기다리시는 동안에 재미난 편지 봉투와 편지를 슬쩍 구경해 보십시오. 편지 봉투와 편지 내용이 뭔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저 편지 봉투를 아마 2004년쯤에 얻었을 텐데요. 굴러다니는 편지 봉투가 있길래 선생님이 봉투 여기 막 굴러다니는데요 했더니 그거 불쏘시개다 그러시더라고요. 불쏘시개요? 하고 이제 열어보니까 꼴랑 네. 네. 해마다 백통씩 온다 아이가 뭐 그러시더라고요. 걔 어쩌다가 거기 하나 남았네 뭐 그러시더라고요. 백통씩이나 온다고 하니까 그럼 뭐 해마다 이렇게 보낸다 그러셔서 그럼 저거 불쏘시개로 쓰시면은 하나 가져가도 될까요? 하고 여쭤보니까 불쏘시개 뭐하러 가져가노? 뭐하러 가가노인가? 그렇게 이제 또 사투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이런 거 하나쯤은 남아야지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사람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재미난 작은 역사가 될 텐데요 하고 여쭈었더니 뭐 그런 거를 다 그렇게 하나 하면서 가고 싶으면 가가라 뭐 그렇게 또 말씀하셔서 그때 하나 얻어놓고 거의 20년 넘게 잊어버렸는데 엊그제 부산으로 이호덕 읽기 모임 하러 가기 앞서 이틀째 앞서 집에 잔뜩 쌓은 짐더미를 좀 추스르다가 저 편지 봉투가 어디서 툭 떨어지더라고요. 들여다보니까 이런 게 있었는데 얻은 줄도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딱 마침 잘 됐네 하고 부산에 가서 먼저 보여드리고 또 이렇게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도 저거 편지 봉투를 보니까 예전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전에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책을 살 돈이 없다는 핑계로 편지 봉투와 우표와 편지지와 타자기는 잘 사서 저렇게 작가와 출판사한테 그토록 많이 보냈어요. 저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출판사에서 일했는데 그때도 출판사에 저런 편지가 자주 와요. 아마 2010년쯤 무렵부터 사라졌지 싶거든요. 저 편지가 사라진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런 편지는 다 그야말로 버리니까요. 남겨서 뒷날 우리가 어떤 사회를 살았는지를 돌아보려고 생각한 사람이 거의 아무도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권정생 선생님 주소까지 어떻게 알았느냐고도 궁금해할 수 있지만 작가로 하는 사람들은 주소 전화번호가 다 신고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목록이 있습니다. 그 목록을 공공도서관이 다 나눠서 쓰느라고 모든 작가와 모든 출판사에 보내죠. 엄청나게 저기에다 예산을 써요. 알고 보면.
어떤 작가들은 도서관에 내 책을 보내면은 자기 이름을 알릴 수 있다고 여겨서 보내는 분도 있고, 저런 걸 하면 안 된다고 여기서 불쏘시개로 쓰시는 분도 있었고, 보시고 어떠셨습니까? 새록새록 예전에 저렇게 살았구나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많이들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네. 많이들 잊어버리고 쉽게 버리고 쉽게 사고 네. 그게 반복되니까 사람들이 소비에 익숙해지고 삶도 소비하는데 그렇게 살면 의미가 없죠. 네. 많이 소비하고 많이 버리는 까닭에 자기 목숨도 쉽게 버리는 게 아닌가 그런 혜택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 손으로 짓고 살던 때에는 말씀처럼 스스로 목숨을 내던지는 일은 그야말로 아예 없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드물었죠. 아주 드문 일이고 그런 일이 생기면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 먼저 간 사람들은 처벌 받을 사람이라 그러고 네. 삼가하면서 살았죠. 그런 일이 그 다음부터는 또 발생하지 않게 서로 함께 조심을 했죠. 네. 또 폭삭 속았수다에 보면 애 놓고 밥이 비었을 때 할머니가 쌀을 채워놓죠. 근데 요즘은 그냥 버리고 떠나잖아요. 그 사람이 살든 죽든. 근데 그 할머니는 채우죠.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미안하지 않을 만큼. 그게 우리네 정서였는데 지금은 이기적인 차원을 지나서 이기살인을 저지르고 있죠. 자기 손해는 한 푼만큼도 보지 않는다. 손해라고 생각했으면 대부분까지 가서라도 그대로 품을 써서라도 이기는 게 승자라는 이런 사고방식이죠. 네. 엄청 파괴적으로 살인적인 거잖아요. 자기는 무조건 100만 원을 찾으려고 1억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늘렸죠. 특히 옆에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는 다 줘. 그 사람들이 평당 2억짜리 집을 만들고 있잖아요. 평당 2억이면 어떤 가치의 돈일까요? 평생 벌어도 2억 못 버는 사람 있어요. 그 한 평을 못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대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파괴와 그런 집중을 하면서 잘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죠. 저는 집에서 연속극도 우리나라 영화도 하나도 안 보느라 얘기하는 분은 조금 받긴 했는데, 그 폭삭 속았수다가 뭔가요? 저만 모르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주 방언으로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것도 연속극인가요? 넷플릭스에서 600억짜리 600억. 파괴적인 드라마입니다. 네. 우리나라 모든 드라마 기술, 연출 기술, 카메라 기술이 다 들어간 네. 600을 들어야지 감동하겠습니다. 살면서 그냥 다 감동하면서 사는 거죠.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들 다 그렇게 살지 않았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드라마 보면서 소비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사실 거예요. 고기 아리랑 고기라 그러는 우리 아리랑 고기에 넘어가는 게 계속 가는 거예요. 한 고기 넘으면 끝날 것 같지만 또 고기 나오고. 정민호님은 어디 계시죠? 아, 그쪽에. 아, 뒤쪽은 아니구나. 저는 사진을 책방만 찍었었는데, 그래서 저를 스스로 남기는 사진도 아예 안 찍었다가 최승민 님이 예, 맞죠? 이호덕을은 6호를 추스르던 2006년에는 자전거만 타고 다닌 적이 있는데 한 해 동안 그때에도 그렇게 우리나라 곳곳을 다녔으면서도 막상 어디를 어떻게 다녔는지를 사진으로 거의 안 찍었어요. 나는 책방만 찍어야지 하면서. 그러다가 아이들을 맞이하고 한 집 살림을 새롭게 하면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안 찍을 수가 없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살아가는 나날도 찍어 봐야겠다고, 손글씨를 쓰는 온갖 수첩들도 사진으로 찍거나 스캔으로 긁어보는 일이 아예 없다시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쓰고서 제가 찍어보니까 그런 사진도 재밌더라고요. 제기를 안 하시네요. 아, 네. 참, 저녁에 조영수님을 먼저 만났었는데요. 오늘 일이 있어서 이야기를 못 들을 수밖에 없다고 너무 아쉬웠다고. 근데 어떻게 어제 저녁에 만날 수 있어서 즐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조영수님이 어제 저녁에 하시는 말씀이, 요새는 봄이 없이 여름으로 바로 넘어가는 듯하다고. 야, 다들 아실 수도 있겠지만은 조영수님이 말을 좋아하시잖아요. 한번 말꼬를 트시면은 끝없이, 와, 이렇게 어디에서 끊거나 할 수가 없을 만큼 끝없이 말씀을 신나게 하셔서 듣기만 했는데요. 요즘 사회에서 기후위기, 기후변화, 이상기후를 잔뜩 얘기하기는 하는데, 시골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한마디로 간추린다면 다 뻥이라고 느껴요. 왜 뻥이라고 느끼냐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기도라는 것을 해보실 텐데, 기도를 하는 뜻이 있잖아요. 왜 기도를 할까요?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사람이 답해줄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알고 싶을 때
그렇게 묻는 것 같아요. 네.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누가 답해줄 수 없는 걸 고민할 때 복음 잡지를 내시는 분으로서는 기도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한 분이 말씀해 주신다면은. 바람에 대해서 하는 게 가장 솔직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국어사전이란 책을 쓰기 때문에 책을 가려서 읽을 수가 없어요. 모든 책을 다 읽어야 하거든요. 어릴 적부터 말을 늘 더듬었기 때문에 모든 말소리를 낼 수가 없는 줄을 느끼면서, 그러면 어떤 말소리를 내기가 어렵고 어떤 말소리를 내기가 쉬울까를 언제나 돌아보는 하루하루였어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소리를 내기 어려운 말이 있을까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말과 책을 안 가리고서 다 읽다 보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인데도 모든 경전을 다 읽어야 하죠. 그러니까 찾아낼 수 있는 경전은 다 읽어보거든요. 그냥 절이라고 하면 되나? 절을 다니시는 스님들도 모르는 불교 경전도 읽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낱말을 거기서 쓰는지 봐야 하기도 하고, 어떤 낱말을 우리말로 풀어야 하는지, 또는 살려 쓴 어떤 말이 있는지, 그리고 손에 넣을 수 있으면은 1800년대 우리말로 나온 성경도 돈이 없으면은 손에 못 넣지만은 구경이라도 할 수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볼 수 있을 만큼 넘겨서 어떤 말이 나왔나를 다 이제 읽어보려고 하고, 기도라는 말이 한자말이잖아요. 그냥 이제 쓰기는 하는데, 그러면 기도라는 한자말을 언제부터 썼을까를 짚어보면은 이제 고작 100년, 200년 됐을까 싶더라고요. 고작 100년, 200년밖에 안 되었다고 하지만은 그 말이 없을 적에도 우리는 기도라는 일을 했을 텐데, 그럼 예전에는 어떤 말을 썼을까를 찾아보면은 말씀하신 데 바람이라는 말 얘기도 하셨지만은 아주 오래된 말로는 빌다가 있어요. 빌다가 이제 잘못을 빌다라는 것도 있지만 꿈을 빌다도 있거든요. 두 가지로 쓰는 셈이에요. 꿈을 빌고 잘못을 빌고. 그래서 이 빌다라는 말을 할 적에 빌다가 손을 잡고서 빌거든요. 손을 모아 잡고서. 그래서 손을 모아 잡고서 비는 일을 줄여서 비손이라고 해요. 비는 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빌다와 비비다가 거의 같은 말이거든요. 비손 빌다라고 할 적에 비비듯이, 비비려면 손이 닿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빌다가 따로 있는 손을 탁 모아서 겨울에 추울 적에 손을 붙여만 봐도 되게 따뜻하네 하고, 여름에는 덥네 하고도 느낄 수 있잖아요. 내가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일이 기도이거든요. 저도 말을 하면서 놀랐습니다. 내가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빌어보면은, 이렇게 비벼보면은 그야말로 내가 나를 녹여주고 풀어주는구나. 겨울과
추위를 없애지는 않지만 겨울과 추위를 살아낼 기운을 바로 내가 스스로 베푸는구나 싶더라고요. 비손하고 비슷하지만은 다른 우리말이 하나가 있어요. 비나리라고. 구 쪽에서 많이 쓰긴 하지만은 비나리를 언제 흔히 쓰냐면은 예전에 할머니나 어머니가 새벽에 물 한 그릇 떠놓고서 하는 일이 비나리예요. 엄청난 말이죠. 알고 보면은. 그래서 비나리가 한자말로 그 정화수나 정한수라고 하는 걸 가리키는 우리말인데요. 새벽물이거든요. 이 말 자체가 새벽물이라는. 아니요. 정화수를 하는 때가 새벽에만 하니까요. 낮이나 밤에 하지 않아요. 오직 새벽에만 하기 때문에 새벽물이에요. 정화수를 새벽물이라고. 그렇죠. 우리말로 한다면 새벽물이죠. 새로 동트는 가장 어둡지만은 가장 어두울 적에 아주 작은 틈을 내면서 마음을 밝히고 환하게 가꾸고 싶은 일이 비나리더라고요. 가장 어두울 적에 빛 한 줄기를 바라면서 어찌 보면은 물 한 그릇밖에 없는 가난하고 텅 빈 살림이지만 가장 낮고 가난한 몸으로서 꿈을 비는 마음이 새벽물인 이 비나리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나리 기도와 조영수님이 말씀하신 봄이 사라지고 여름으로 바로 건너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맞물렸는데, 그래서 어젯밤부터 새벽 사이에 이 비나리와 기도라는 낱말을 한참 생각해 봤어요. 오늘 여기서 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이란 변화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비나리를 하는 새벽 몸짓이란 스스로 바꾸려는 하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 변화와 이상 기후가 나타날 적에는 앞으로 이곳에 어떤 날씨가 깃들고 찾아오기를 바라는지 스스로 생각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품을 노릇이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를 어떤 날씨가 되기를 바라는지로 다르게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죠. 저번 주에 국악도 사라지고 기상협의도 내리고 했을 때 네. 이상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머니가 통화하다가 꽃샘추위 하자? 그냥 때 꽃샘추위 한 번씩 와 그러더라고. 네, 그러죠. 이상교가 안 할 수도 있네. 네.
시골에서 살면은 이상기후라고 여기지 않아요. 딱 와야 할 것이 올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꽃샘추위가 어떤 노릇도 하냐면요. 이른 더위가 오지 않도록 그걸 눌러줘요. 풀어주고. 꽃샘추위 같은 게,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씨가 축복이에요. 근데 이거를 싫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제, 그러니까 조영수님이 어제 얘기가 벌써 27도였다고 어제. 그래서 좀 웃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27도로 벌써 이른 여름이 올 듯 했으니까 오늘 이렇게 새벽부터 비가 내려주면서 탁 누그러뜨려 주잖아요. 이게 기도하는 마음이라는 게, 아, 이상기후 때문에 우리 인류가 너무 잘못을 많이 한 것을 하느님이 벌을 내리시는가 하고 여길 수도 있지만은 거꾸로 이상기후가 아니라 우리가 한 어떤 미래를 그리는지를 생각 안 한다는 대목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날씨가 온다고도 느껴요. 전남 고흥에서 올해로 15년째 살면서 제가 늘 기록을 해놓는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가 꽃과 잎이 언제 나오느냐를 해마다 그걸 살피거든요. 제가 느끼기로는 한 서너 해 앞서부터 날씨가 제자리를 잡아간다고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 서너 해 앞서까지만 해도 민들레가 1월에도 폈거든요. 미쳤다고 여겼지만은 아니야, 미친 일이 아니고 이건 틀림없이 까닭이 있어 생각을 했지만 다 그 기록을 했죠. 그런데 올해에는 민들레가 3월이 저물고 4월이 될 적에 피더라고요. 우리 집에 동백나무도 있는데 부산이라든지 다른 곳에서는 이미 12월부터 동백꽃이 피고 1월, 2월, 2월이면 다 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 동백나무는 요즘이 한창이에요. 그렇게 크지 않은 키가 한 5m쯤밖에 안 되는 동백나무인데 꽃이 천서이가 넘게 맺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꽃나무가 우리 집에서는 4월 초중순이 한창이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사는 집만 날씨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왜 제가 사는 집만 날씨가 다를 수 있냐면은 저희는 그런 걸 이상기후라고 여기지 않거든요. 그리고 날마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면은 아이들하고도 우리 하루 어떻게 그릴까? 우리 뭐 하고 놀까? 뭐 하면서 일할까? 우리 오늘 무슨 밥을 먹을까? 다 물어보거든요. 아이들이 가면 갈수록 글쎄라는 밥만 먹고 싶어 하시던데 글쎄라는 밥이 어디 있니? 하고서 얘기하지만은 근데 글쎄라고 대답을 해도 또 물어보고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면서 그러니까 나부터 내가 사는 집 날씨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게 이상기후가 우리한테 오는 일이라고 느끼고 성경만이 아니라 불경에도 다 나오는데 모든 고난은 와야 하기 때문에 오잖아요. 배워야 하니까. 그리고 그 고난이 오면은 기도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누가 답해줄 수 없는 길이 아니라 내가 답을 해야 되는데 내가 답을 안 하고 도망갔으니까요. 도망간 나한테 끝없이 그 고난이 오는구나 싶더라고요. 맞을까요? 내가 고난에서 도망갔으니까 자꾸 고난이 온다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계속 찾고 있는 어떻게 보십니까? 고난을 내가 배워야 하는데 고난에서 달아나니까 자꾸 고난이 온다는. 살면서 느꼈는데 고난이 자기가 극복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수준까지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너무 떠들지 말고 정면으로 부딪히면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쉽게 지나가기도 하는데
너무 음사를 피워버리면 그게 덧나서 병이 되기도 하고. 그렇군요. 말씀 고맙습니다. 받아들일 고난만 오는군요. 제가 기억하기로 네. 11월 17일에 눈이 되게 많이 왔거든요. 지난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저기 기억하기로는 서울에만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단풍이 아직 다 떨어지지 않았을 때 눈이 나무를 확 덮어가지고 네. 제가 단풍 크리스마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진을 찍었었는데 그냥 그게 되게 이상한 거죠. 이게 그 단풍이 아직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걸 덮으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상.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요. 그때 이제 눈이 오잖아요. 눈이 남한테 알려주는 셈이에요. 야, 너 떨어져야 하는데 왜 안 떨구니? 그래서 그렇게 눈이 오면 확 다 떨어져요. 하루아침에. 갈 때가 됐어. 네. 근데 11월 17일이면 그래도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양력을 쓰지만요. 음력으로 하면은, 음력으로 날씨를 보면요. 이상기후가 없어요. 음력으로는 해마다 되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해에는 양력으로 보면은 12월이지만은 아직 12월이 아닌 해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해는 10월이지만 거의 12월에 가까운 해가 있거든요. 그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양력으로만 날씨를 봤다가는 우리 생체의 리듬이나 감각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참, 먼저 받으신 분들이 먼저 읽어보셔도 됩니다. 오늘은 뭘 하고 놀까? 저는 혼자 놀기를 좋아하고 같이 놀기도 좋아하고 오늘 같은 날은 비와 놀고 하늘 보고 놀고 산 보고 놀고 책 보고 놀고 글 쓰며 놀고 페이스북 하면 놀고 네이버 블로그 하면 놀고 서영민교 작가님과 놀고 라이브러리 브란드에서 놀고 재즈와 놀고 그렇게 즐거워요. 네. 그 줄줄이 잘 쓰셔서 손볼 데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뭘 하면 좋을까? 아침부터 추적추적 비가 내린다. 숲길에 새로 돋아나는 잎들 신나게 물 마시며 기지개를 펴겠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잎과 눈맞춤하고 잘 자라라고 커가는 내 모습이 참 곱다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저는 좋다 이렇게 했고 곱다고 말해줘야지. 비오면 제가 참 좋다, 네가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좋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내가 참 곱다는 너가 중심이고 참 좋다는 내가 중심인 것 같아요. 내가 느끼는 게 좀 중요하다. 약간 좀 그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이 말미꾸러미를 다 읽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곱다와 좋다라는 낱말을 놓고도 꽤 자주 어떻게 얽히는 낱말인지를 풀어놨어요. 좋다라는 우리말은 좁히는 몸짓과 결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무엇을 좋아하려면은 좁혀야 돼요. 여기 우리가 이 둥그렇게 앉은 자리에서 7사람 있잖아요. 7사람이 앉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꼽으려면은 다 좋아해도 되지만은 다 좋아하다 보면 힘들 수 있거든요. 누구나 젊은 사람이지만은 10대와 20대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할 적에 다들 괴로워하잖아요. 이 사람도 좋은데 저 사람도 좋아서 결정을 못 해요. 근데 그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 결정이란 뭐냐면은 덜 좋아하거나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을 잘라내는 일이에요.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멀리하고 싶은 사람을 잘라내는 게 좋아하기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려면 좁혀야 돼요. 좁힐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만 본단 말이에요. 딱 되게 좁게 보죠. 좁게 보기 때문에 옆을 하나도 못 봐요.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말만 듣고 옆에서 누가 떠들건 말건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 좋아할 적에는 대단히 스스로를 가둬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좋다라는 낱말은 나 중심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알고 보면 나를 죽이는 말이에요. 네. 나를 좁혀버렸잖아요. 나는 이렇게 넓게 다 아우르고 볼 수 있는데. 그럼 곱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곱다가 여러 가지로 얽히는 말인데요. 좋다하고 얽혀서 본다면은 좋다는 좁혀서 하나만 보려고 갈라내는 굴레라고 한다면요. 곱다는 나와 너 사이에 길을 새로 내면서 스스로 빛나는 살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다는 좁히다하고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문석으로도 곱다는 고맙다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고맙다고 할 적에는 상대한테 고맙다는 뜻이 아니에요. 상대를 알아보는 내가 스스로 고맙다고 하는 말이 고맙다 실제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고마워한다는 게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아, 너를 알아봤구나 내가. 너를 알아본 나를 사랑한다는 게 고맙다는 뜻입니다. 이런 뜻을 우리가 읽을 수 있으면은 어떤 낱말을 골라서 써야 하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어요. 우리 언어가 혼탁하게 되는 게 일제화된 언어들, 그리고 영문화된 언어들, 우리 문법 자체가 만든 문법이잖아요. 네. 서양의 어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종결 음이 다 이게 다 일제통이거든요. 네. 우리는 종결 의미를 잘 안 듣고 제가 그러고요. 그리고 연결 의미를 많이 쓰는데 그 전통이 끊어졌죠. 네. 서영규 작가님이 하는 게 그 전통을 살려내려는 작업들이고 벌써 다르잖아요. 말의 의미를 보는 뜻들이 하는 것 자체가 다르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게 아니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좋다는 말이 또 그렇게 좁다는 의식을 하니까 자주 쓰면 안 되겠다. 써야 할 적에는 써야죠. 그러니까 좋다는 팬클럽에서 쓰거든요. 팬클럽은 그 너만 바라보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지 않고 너만 바라보는 게 팬클럽이잖아요. 팬클럽이 스스로를 죽이는 일이에요. 나를 안 보니까요. 그러네. 그래서 저도 어릴 적부터 이런 걸 늘 느껴봤는데, 누구를 좋아하고 싶은 마음을 주변에,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너는 누구를 좋아하니 물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생각하다 보면은 좋아하는 사람을 둘 적에는
괴롭더라고요. 이른바 가슴앓이처럼. 이게 왜 괴로울까를 자꾸 몰랐는데, 그러니까 나로 좁히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럴 땐 사랑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고맙다, 곱다라고 하는 사랑으로 가야지 가슴앓이를 안 하는데, 이 좋다는 좁혀서 너만 바라보니까 가슴앓이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이야기만으로도 여러 날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또 읽어주시면은 고칠 게 많은 글 써가지고요.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먼저 단어별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누나, 형 이렇게 콤마를 쉼표를 중간에 넣었는데 선생님이 누나와 형으로 바로 잡아주셨고요. 저는 어린 시절로 쓴 거를 어린 날로, 또 제가 그 시공간이라고 쓴 거를 그때 그곳으로, 그리고 중심이라는 말을 복판으로 이렇게 좀 바로 잡아주셨고, 바로 써주신 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뭘 하며 놀까? 누나와 형 학교에 가면 혼자 놀던 어린 날이 있었다. 그때 그곳을 떠올리면 네모난 텔레비전 화면에 화면 조정 문의, 동그라미 복판에 여러 그림이 섞인 멈춤 화면. 방송 나오려면 앞으로 3시간이나 남았어. 그때까지 뭐하고 노나? 오늘 나는 하루를 맞춰서 집에 가면 아이들이 놀자고 달려와서 질척질척 하겠지. 그리고 나는 나중에 이따가 잠깐만 숙제했니? 끝입니다. 그 마무리를 아주 훌륭하게 해주셔서 그 스스럼 없이 밝힐 수 있을 적에 바로 즐거운 내 이야기로 태어나거든요. 혹시 입들과 눈 맞춤하고 입들은 이렇게 들을 안 쓰나요? 네, 우리말에서는 그 들을 거의 모든 곳에 안 붙여요. 너희들, 우리들, 뭐 다들 이럴 적에는 붙이는데 꽃들, 나무들, 책들은 안 붙이거든요. 사람들도 이따금 붙이긴 하지만은 좀 뭔가 힘주어서 말할 적에 사람들이라고 하지, 사람이라고만 하면은 이미 한 사람만이 아닐 때도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사람이 물결친다고 하지 사람들이 물결친다라고는 안 쓰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물결, 사람 바다, 사람 숲 이렇게 들이 없이 써요. 그리고 나무를 보시면 알겠지만 풀을 봐도 알 수 있고 들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셀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영어권에서는, 서양어에서는 복수라고 하는 말끝을 안 붙이면은 그 시제라든지 문법이 안 맞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반드시 붙이려고 하지만은 우리말에서는 그냥 없는 말이라고 하면 돼요. 들을 붙이면서 말하면 우리는 거의 아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자꾸 톡톡 막혀버려서. 저기 연필이 있네 하지 연필들이 있네 안 하거든요. 물을 마시네라고 하지 물들을 마시네라고 안 하고, 비가 오지 아직 비들이 오지라고 하지 않아요. 구름이 많네 하지 구름들이 많네라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첩을 잔뜩 챙기고 다니는데 작가님 수첩들이 많네요 라고 안 해요. 수첩이 많네요 라고 하죠. 너 돈이 많구나 라고 하지 너 돈들이 많구나 라고 안 합니다. 다만 이제 집에 아이들이 많구나처럼은 써요. 그럴 때는. 그러나 아이가 많구나라고 더 많이 쓰죠. 들을 너무 흔하게 썼어가지고. 네. 들도 쓰면 쓸수록 내 마음을 드러내는 길하고
벌어져 버려요. 그럼 들이 언제 나온 말이냐면은 들판 할 때 그 들이에요. 들판에 풀이 얼마나 있는지 셀 수 없잖아요. 그래서 들이라는 그 뒤에 붙이는 이 토시가 그런 것을 또 알아보면은 놀라운 말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대목을 알아보면은 들이라는 곳, 들녘 들판이 어마어마한 이 푸른 물결을 아주 굵고 짧고 재미나게 담아낸 옛사람들 마음이 설했구나 하고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들을 드디어 알아냈을 적에 깜짝 놀라서 눈물을 흘렸는데 아마 저는 앞으로도 이 비슷한 말을 자주 할 수 있어요. 저는 일을 거의 새벽 1시쯤부터 해서 아침 10시에 숨을 돌리는데요. 그리고 아침잠을 자죠. 그 깊은 새벽에 들과 얽힌 수수께끼를 풀고서 기쁜 마음에 우리 집에 다른 세 사람 언제 일어나나 하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서 또 그날따라 또 다들 이제 늦게 일어나시고 한 12시쯤이 되어서야 비로소 들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집 견님 아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알았어? 그 누구나 알지 않아?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하고. 제가 뭐 끄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아,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또 읽어주시면 되옵니다. 쉽게 썼다고 생각했는데 또 쓰고 나서 고쳐주신 걸 보니까 더 쉽게 쓸 수 있었는데 중복하거나 어렵게 쓴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예를 들면 카메라에 담아 기록한다 라고 했는데 카메라에 담아 본다 이렇게 바꾸셨고요. 아름답게 보일지 고민이다 이렇게 썼는데 가장 아름답게 보일까 읽어볼게요. 오늘 뭘 하면 좋을까? 누구를 앞에 두고서 얘기를 듣는 그런 일을 하는 날이다. 그분이 말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본다. 어떤 빛을 어떻게 비추어야 가장 아름답게 보일까? 조금 일찍 움직인다. 빈놀이를 하고 이야기도 듣고 놀듯이 재밌게 해야지. 평소에 어떤 일을 하는지 많이 생각하는데요. 오늘 어떤 일이 있는지 많이 생각하는데 뭘 하면 좋을까 이렇게 제목을 붙이니까 놀면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지영님인가요? 저는 아니고 기영님. 저기 계셨군요. 바람님이 쓰신 글에서 건어가 건어물 건어인가요? 네. 네, 그렇군요.
기영님 읽어주실 수 있으시면은. 새로 써주셨네요. 제가 너무 설명을 썼나봐요. 붙여주신 거 읽을게요. 오늘은 뭘 하면 놀까? 책 칸을 추스르고 싶다. 책을 추스르며 책 이름을 들으면 놀랍고 재미있다. 책 자리까지 잡으면 재미지. 책을 만지면 재미있다. 제자리를 찾으며 웃는다. 오늘은 아들이랑 큰 침대에서 뒹굴거리며 투닥거리고 싶다. 그리고 가만히 비오는 창밖을 바라보고 싶다. 숲이란 놀이란 아들이란 일하면서도 깔깔거리면서도 슬며시 웃는다. 하루가 따뜻하고 나는 살만하다. 그 다른 데는 조금 이른바 정리를 했다면은 마지막은 말씨를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쓰셨죠? 마지막에? 마지막에요. 네, 예. 삶이 살만하겠다. 네. 그 앞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삶이 살만하겠다. 네. 그거를 이제 한 줄로 돌렸습니다. 네. 멋진 그림이었습니다. 그 멋진 글이 되는 까닭을 아시겠어요? 그 아시려나요? 왜 멋진 글이 되는지? 처음에 어떻게 표현하셨는데 어떻게 고치신 거예요? 맛있어 주셨어요. 저는 되게 처음 쓰신 글도 읽어보시면은 이걸 먼저 읽을 거예요. 서고 정리를 하고 싶다. 책 제목을 읽다 보면 감탄사가 나오니까 재밌으니까. 정리까지 하면 덤이지 정리도 재미가 있다. 하고 싶을 땐 이리저리 궁리해서 제자리를 찾아주는 게 재밌다. 아들이랑 큰 침대에서 뒹굴거리며 투닥거리고 싶다. 재밌으니까. 가만히 비가 오는 창밖을 바라보고 싶다. 자연은 늘 신기하고 재밌다. 노는 건 재밌는 건가 슬며시 미소가 떠오르는 일들이다. 아들과는 깔깔대며 놀 거다. 그럼 행복하니까. 그러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삶이 살만하겠다. 다르지 않나요? 간결하시네요. 선생님. 삶이 살만하겠다가 어떻게 고쳐진 거죠? 나는 살만하다. 나는 살만하다고 고친 거예요? 문제성 그림가루. 그래서 그 글이 왜 멋진 글이 되느냐 하면요. 누가 손보아 주기 때문에 멋진 글이 되지 않고요. 내가 돌보아 주기 때문에 멋진 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손보든 말든 내가 나를 담아내어서 그리고 싶은 마음을 고스란히 적어 놓으면요. 나는 아직 정리를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목은 아이들을 지켜보면은 아주 바로바로 배울 수 있어요. 타고나기를 정리를 잘하는 아이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아이는 정리를 한다고 하시죠. 그 정리를 한다고 하지만 정리가 되지 않는 아이들 곁에서 지켜보다가 슬쩍 하나만 짚어주면은 아, 이러면 되는구나 하고서 어마어마하게 정리를 해내요. 깜짝 놀랄 만큼. 그러니까 그때 이걸 정리라고 했어 하고 이제 화를 내거나 소리를 높이면은 아이는 두 번 다시 정리라는 걸 배울 수 없어요. 그저께 부산에서 구를 야나기 데스코라고 하는 이제 할머니가 되신 분 책을 새로 읽었는데
이미 30년도 전에 그분 책을 읽었지만은 줄거리가 하나도 생각나지 않아서 새로, 그러니까 절판된 예전판을 새로 사서 부산에서 대구를 거쳐 서울로 오는 버스에서 또 전철에서 읽으면서 얼굴에도 눈물이 흐르는 거를 참고 속으로만 눈물을 흘렸는데, 아, 이렇게 아름답구나.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책이 이제 더 안 팔려서 사라지는구나 하고 새벽에 다시 찾아봤더니 출판사를 옮겨서 다시 나왔더군요. 얼마 안 됐던데. 그게 기자가 어떻게 되신 구로 야나기 데스코라고 창가의 토토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진 책이에요. 책을 바닥에다가 깔아놓긴 했는데 조금 묵은, 예전에는 여러 책 이름으로 나왔었거든요. 마음에 든 학교라는 이름으로도 나온 적이 있는데, 저 구로야나기 데스코 이야기를 올해인가 지난해인가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왔어요. 저 책이 이제 절판되고 이제는 잊혀졌다고 할 무렵에 일본에서 나온 애니메이션을 보고서 저 책을 다시 찾는 분들이 생겼어요. 대단히 많이. 그래서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 힘으로. 저 이야기가 뭐냐면은 일본으로서는 대동아 공영론이란 거 내세워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던 1930년대 후반 40년대 초반에 학교에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던 아이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절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옛날 학교이기 때문에요. 학교 처마 밑에 있는 제비집 쳐다보면서 제비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샌드위치맨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광고판을 앞뒤로 붙인 사람을 일본에서는 영어로 샌드위치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7살짜리 여자아이가 나는 앞으로 크면은 샌드위치맨이 될 거야 하면서, 그러니까 뭐 상품 광고하면서 악기도 타고 노래도 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에서도 공부 안 하고 창가에 앉아서 밖에만 쳐다봐요. 선생님이 얘야 너 선생님이 하는 수업 들어야지 뭐하니 하면은 샌드위치맨이 언제 지나가는지 봐야 돼요. 그 왜 봐야 되는데 물어보면 지나가면 불러야죠. 불러서 샌드위치맨한테 노래 좀 불러달라고 하려고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수업하는데 이 아이가 딱 지나가는 샌드위치맨이 보이면은 아저씨 여기요 하면서 막 손 흔들면서 오라고 해요. 아저씨 노래 좀 불러주세요 하고 또 하면은 선생님은 수업을 하나도 못하고, 그래서 1학년 아이가 퇴학당했어요. 나이는 퇴학당한 줄은 모르고, 그때 이 아이의 엄마 아빠는 이 아이를 그 시대의 어떤 일본 교육자가, 아마 그때는 대안학교란 이름도 없을 때였는데 대안학교를 차렸거든요. 모든 전쟁에 반대를 하지만은 대놓고서 반대를 할 수 없던 시대에 장애가 있는 아이, 쫓겨난 아이, 그리고 혼자서 조용히 공부하고 싶은 아이, 학교에서 그 길들이는 제식 훈련과 전쟁 강요 같은 것이 싫어서 그런 것들이 있는 집안 아이들만 모은 아주 작은 학교에 이 아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를 다니다가 더 못 다녔는데, 왜 못 다녔냐면은 미군 공습 때 폭탄이 그 학교에 떨어져서 학교가 사라졌거든요.
아이들은 아무도 안 다쳤지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 책에 담았었는데, 그 애니메이션으로 나오니까 이제서야 새로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멋진 글이 되느냐는 아주 쉬워요. 저런 책을 남긴 아이, 할머니가 되신 아이가, 저 아이 엄마 아빠도 이 아이가 쫓겨났지만은 쫓겨나 주었기 때문에 멋진 학교를 들어갈 수 있었고, 멋진 학교에서 이 아이는 소아마비 걸린 2살 위인 오빠한테 자기들만 나무 타기를 하면서 노니까 이 소아마비 오빠는 나무를 못 탔거든요. 걷기도 힘들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는 사다리를 이것도 가져와 보고 저것도 가져와 보면서 뒤에서 엉덩이를 밀어주면서 드디어 그 소아마비 오빠를 나무를 태워줘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살짝 짚어주는 어른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정리를 할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을 이제 하나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슬쩍 하나만 얹어주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내 글이 왜 멋진 글로 태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모자라 보이거나 멍청해 보일 수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모습일 수도 있는 것들을 숨기지 않고서 한마디든 한 줄이든지 적을 수 있으면요. 그 밑바탕이 씨앗이 되어서 저는 그걸 살짝 손끝만 얹으면은 멋진 걸로 태어나죠. 그리고 제가 살짝 손을 얹은 글을 받아들여 줄 때 멋진 글이 돼요. 누가 손봐줬기 때문이 아니라 왜 여기를 손봤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나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였네 하고서 이제 받아들여서 배울 적에 멋진 글이 되죠. 그런데 그 손보아주는 것만 기다리는 분들은 죽어도 멋진 글이 안 돼요. 손보아 주었기 때문에 좋은 글이 되지 않고 멋진 글이 되지 않고요. 왜 여기를 이렇게 손봤을까? 왜 이 낱말로 바꾸는데도 느낌이 다를까? 그럼 나는 내 마음을 나타낼 적에 어떤 낱말을 골라서 쓸까? 그 대목을 스스로 생각해 볼 적에,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한다고 할 적에 받아들이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이 받아들이다가 돌아보는 마음이고요. 내가 나를 돌아보는 마음이 될 적에 내가 쓴 아무것도 아닌 요 한 바닥짜리 조그마한 글이 내가 쓴 글이 맞아 하면서 놀라는 멋진 글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가 내가 뭘 잊어버렸는데 싶었는데 곱다하고 고맙다는 거의 같은 말인데 고르다도 거의 같은 말이에요. 여기에 오시면은 여기에 있는 이 말미꾸러미를 읽으실 수도 있지만은 나는 조금 더 느긋이 배우고 싶으신 분은 사서 집에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텐데, 그럼 고르다가 또 뭐냐면은 고르다는 뽑는 고르다도 있지만요. 고르게 반반하게 깔아 놓는다는 고르다도 있어요. 골고루 하는 고르가 있단 말이에요. 골고루라고 하는 고르와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를 받아들이는 고르다도 다르면서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좁힐 때하고 고르다는 엄청나게 달라요. 고를 적에는 고르지 않은 것을 미워하지 않아요. 이걸 알아야 되죠. 고르기를 할 적에는 안 고른 것을 나쁘다거나 싫다고 쳐내지 않거든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이것을 골랐지만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책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읽지만, 내가 골라서 읽은 책만 아름다운 책이 아니라, 내가 고르지 않고
죽는 날까지 못 읽을 책이 있어도 다른 책도 다 아름다운 책이라는 뜻이 고르다예요. 근데 어느 책만 좋아하잖아요. 그럼 좋아하는 책만 마치 명작이라고 여기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다른 책은 쓸데없는 책이라고 여겨버리는 마음으로 가버리고 말거든요. 그 책은 좋은 책을 읽으면 안 돼요. 좋은 책을 읽는 사람은 나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골라서 읽어야죠. 그리고 아직 고르지 못했어도 내가 아직 그 책을 고르지 않았을 뿐이야. 때가 아니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모든 책을 즐길 수가 있는데 좋은 책만 찾으려고 하면은 실제로는 좋은 책을 못 찾아요. 이게 수수께끼 아닌 수수께끼입니다. 궁금한 게 네. 아까 거기 아이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이렇게 하잖아요. 네. 한 가지 정리하는 거 가르쳐주면 우리 집 아이는 싫어하거든요. 네. 저는 정리를 안 해주는데 한 번 대화했는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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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끝나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문 뒤에 옷을 항상 이렇게 쌓아놔가지고 옷통을 두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입고 또 입을 옷을 여기다 담으면 좋잖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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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안 짚어주시잖아요. 시키기만 하니까. 그건 짚어주는 게 아니고 시키기죠. 시키기 네.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시키기와 짚어주기는 뭐가 다르냐면요. 그럼 너 어떻게 하고 싶어? 안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너 하고 싶은 거 먼저 좀 보여줘봐. 그리고 엄마는 이렇게 한단다 하고 엄마가 한 거 보여주고 그 아이가 한 것을 잘못했거나 밉거나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아이 정리. 그걸 받아들여줘야죠, 먼저. 그리고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배워서 한 엄마는 이렇게 정리한다를 보여주기만 하고 엄마처럼 해야 맞다고 강요를 하면 안 돼요. 그게 시키기거든요. 당연히 죽도록 싫죠. 엄마가 시키는 거 하기 싫죠. 엄마는 엄마대로 한 것을 보여주기만 하고 더 말을 붙이면 안 돼요. 더 붙이는 말은 군더더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군더더기가 바로 잔소리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잔소리 듣기 싫어서 죽어도 안 하려고 하죠. 그대로는. 그러면 아이가 정리하고 싶은 방식이 뭔지를 끝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냥 두는 것 같아요. 정리를 네. 안 하고. 그냥 두는 거는 방치잖아요. 기다리다와 방치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그 물어봐야 돼요. 네가 정리하고 싶은 거를 엄마한테도 좀 보여주고 가르쳐줘. 엄마도 해볼게. 그렇게 해볼게. 그렇게 천천히 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집 아이들한테 거의 아무것도 안 시키는데 아이들 스스로 보시죠. 왜 안 시키고 혼자 다 하느냐고. 아버지 혼자 다 하지 말고 우리한테 좀 시키라고. 그렇게 갑니다. 시키기를 바라죠. 이제 그렇게 쭉 이제 살아가면은. 나는 굳이 시키고 싶지 않아. 스스로 생각해서 같이 하면 될 뿐이잖니. 너희는 너희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시키면 너희가 하고 싶은 거를 잊어버리거나 놓치거나 빠뜨리니까 그럴 때는 시킬 까닭이 없고 아버지가 스스로 못했다 싶으면은 불러서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지 또는 그냥 맡기거나 맡길 때는 맡기지 시킬 마음은 없단다 하고 얘기해요. 맡기다와 시키다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아이한테 맡기면 되는데 한짠말로 하면은 책임과 그런 것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데 맡기지 않고 시킬 적에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화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맡기면 화날 일이 없어요. 그게 창가의 토토라고 하는 그 책을 쓴 분이 부모하고 학교 선생님과
또래들한테서 배운 게 그거죠. 맞는다와 시키다가 뭐가 다른가를 어릴 적부터 배웠죠. 제목이 뭐라고요? 창가. 이 창가의 토토로 찾아보면 나옵니다. 여기에도 있을 수 있어요. 혹시 그 저기 뭐지? 저기 그 아이가 자퇴당한 아이가 쓴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 소아마비 아이는 병으로 일찍 죽었어요. 10살쯤 되어서 죽었다고 한 듯한데. 그래서 저 책을 쓰신 분은 10살쯤 무렵에, 10살이 아니고 8살인가 9살 무렵에 가까이서 날마다 같이 배우고 놀고 어울리던 사람이 죽어서 다시 만날 수 없는 그 감정도 배웠죠. 그게 나쁠 수가 없는, 늘 같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한 집에 같이 있고 한 학교에 같이 있는 이 사람들이 같이 있을 적에 뭘 해야 하는가를 더 생각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겪으면서. 그 심부름이라고 하는 시키다는 우리가 안 해야 할 것을 둔다면 시키기를 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뭐 주문 배달 음식이 시켜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쓰는 말을 바꿔야죠. 그런 말을 바꾼다고 할 적에는 한자말이기 때문에 바꾸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한자말을 쓰지 않던 사람들이라서 우리 삶과 살림과 사랑을 나타내는 말은 한자말이 아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한자를 쓰던 사람들한테는 그 한자를 써야 그 사람들 삶과 살림과 사랑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한자가 나쁜 말이 아니고 우리 고유한 토박이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살아온 마음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드러내고 그대로 새롭게 배우고 그대로 아이들한테 물려주는 말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 대목을 제대로 보면은, 제대로 알면은 외국어를 아주 훌륭하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외국어를 잘하는 북유럽 나라에서는 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먼저, 그러니까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같은 나라 사람들은 한 4-5가지 또는 7가지 말을 다 이제 서양 말이긴 하더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대단히 많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덴마크하고 네덜란드 또래하고 펜팔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놀랐던 일이 서로 시간표를 주고받았는데 그 나라 아이들은 어떻게 하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교시를 넘어서 10교시, 12교시를 하는지 거기 미친 나라가 아니냐 그런 반응이고 저는 그 나라 시간표를 보고서 5교시를 넘어가는 수업이 없고 5교시를 넘어가는 날이 없고 듬성듬성 시간표가 있는데 자기들은 어린이 쪽에도 제2외국어를 배운다고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제3외국어를 배운다고 중고등학교에 이르면 제4, 제5 외국어도 배운다고 다만 강요가 아니고 선택이라고 근데 제2, 3, 4, 5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바탕은 뭐냐면요 네덜란드 친구는 네덜란드 말부터 제대로 배우기 때문이에요. 자기 모국어를 제대로 배우면은 이 모국어가 바탕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말이든지 쉽게 배워요. 근데 모국어를 제대로 안 하고서 너무 어린 나이에 제2, 제3 외국어를 가르치면은 아이는 내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잊어버려서 입으로는 나불나불 원어민 비슷한 소리를 내더라도 단어를 몰라요. 그 문장을 모르고 표현을 못하죠. 그래서 어릴 적부터 모국어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제2, 제3, 제5, 제6, 제7 외국어까지 나가시는 이러한 앞선 나라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갈 적에 글을 쓰고 문학을 하면요. 그야말로 눈부신 글이 태어납니다. 저절로. 단단하고
넓은 바다와 하늘 같은 우리말이라고 하는 그 나라 모국어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말 바탕으로 무엇이든지 담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말부터 다시 배워야 해요. 가장 쉬운 기본 말부터. 그래서 집이 왜 집이고, 말이 왜 말이고, 물이 왜 물이고, 너와 나는 왜 너와 나고, 왜 우리나라는 우리라는 말을 이렇게 아무데나 많이 쓰지. 그 아무나라고 하는 아무는 뭐고, 누구나라고 하는 누구는 또 뭐지? 이런 아무렇지도 않게 흔히 쓰는 말부터, 그래, 흔히 쓰는 말이라고 하는데 또 흔하다는 또 뭐지? 이런 것들을 서양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아이 스스로 궁금해 하도록 이끌어주고 강요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끌어주기만 하고. 그게 저 창가이 토토라고 하는 저 분이 배운 바고 우리는 아직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가 없다시피 하다는 것 뿐이에요. 바람님만 글이 남았는데 마무리를 못 짓고 자꾸 딴 얘기만 하지만은 요 비오는 나는 어떤 어른인가는 숙제가 아닌 숙제예요. 꼭 오늘 써야 하지 않고 다음 달이 오도록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달이 올 때까지 스스로 쓰면 되긴 하지만은 다음 달에 왔는데도 안 써도 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 보기를 제가 이렇게 손글씨로 복사해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어른인가를 한 달에 걸쳐서 천천히 생각해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어른인가를 생각해 본다고 할 적에는 나는 어떤 어른으로 살아가고 싶은가를 내가 나한테 씨앗으로 심어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씨앗을 심으려면 제때에 심어야 하잖아요. 해바라기 씨를 12월에 심으면 안 되고 제철 제때에 심어야 하기 때문에 이 글쓰기라는 것도 제철 제때에 심으면 되니까요. 자, 여기 씨앗 있습니다. 한 움큼 줬는데 받자마자 바로 심어버리면은 받자마자 바로 심어도 될 씨앗을 건네줄 수도 있지만 심어야 할 때를 이제 알려주려고 씨앗을 줬는데 언제 심어야 되는지는 듣지도 않고 받았으니까 바로 심어야지 해버리면 씨앗이 다 죽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딱 글 이름과 날짜만 건네드렸고 날짜를 적는 까닭도요. 이 이야기를 쓰는 나한테 내 마음에 씨앗을 깃들 이 이야기를 이 날짜에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글을 마무리하시면은 글을 마무리한 날짜를 끝에다 적어주시면 돼요. 글 씨앗을 받은 날짜와 글 씨앗을 심은 날짜 두 가지를 적으면은 내가 이 동안에 이만큼 생각해서 썼구나. 다시 말하자면은 5월도 6월도 7월이 되어도 비워놓을 수 있습니다. 비워놓아도 마땅히 되죠. 빨리빨리 채워야 할 까닭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로 채울 수도 있어요. 어른이라는 게 네. 선생님 보시면 어떤 의미죠? 어른이요. 여기 마지막으로 덧붙인 어른 이야기가 있는데 어른이라는 분은이라는 이 꼭지에 더하기로 한 하나거든요. 어른이란 아이가 마음껏 뛰노는 사이에 스스로 새 어른으로 잘린 게 이게 잘린 거군요. 새 어른으로 살도록 사랑으로 살림을 지으며 함께 지내는 사람. 오늘 아침에 여기 두란노로 오기 앞서 한 8시 50분쯤에 보탠 대목입니다. 어른은 언제나 아이 곁에 있거든요. 아이 곁에 있는데 어떻게 있는 사람이 어른일까를 생각하면 된다고 느껴요. 어른은 늘 아이 곁에 있고 아이는 늘 어른 곁에 있는데 서로
어떻게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된다고 느낍니다. 그럼 아이는 네.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제가 한마디로 늘 처음에 들려주는 아이 풀이는 어른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어른을 가르치는 사람을 탁 먼저 적어놓고 밝혀놓고서 그 다음에 살을 붙입니다. 제가 아이는 어른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한 어른하고 또 다르게 어른을 얘기하겠죠. 그럼 어른은 또 어떤 사람이 될까요? 제가 바라보는 어른 뼈대는 아이한테서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이는 어른을 가르치는 사람. 이 두 마디를 뼈대로 놓고서 살을 붙여 나갑니다. 그래서 아이는 어른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어른은 아이한테서 배우는 사람인데 살림을 배우는 사람이고요. 뭔가 와닿으십니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고 와닿아도 되고 와닿지 않아도 되는데요. 왜 어른이 아이한테서 살림을 배우는 사람이냐면요. 아이하고 살 적에 어떻게 살림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살림이 여러 가지가 있죠. 살림살이라고 하는 집안에 있는 세간을 가리키는 살림도 있고, 이름 그대로 살리는 일인 살림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기울이는 모든 것이 살림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집안일이 살림이 되기도 하고요. 그 살림이라고 할 적에는 한 적어도 15가지나 20가지 살림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전, 기존 사전에는 살림을 너무나 엉성하고 다 빠뜨리면서 담아놔서 이러니까 살림을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볼 수도 있고 생각하기를 잊어버렸을 수도 있구나 싶기도 하거든요. 아이가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 집과 아이가 있는 집이 뭐가 다르냐면요.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모든 집안일이 아이 기준이에요. 아이가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다 치워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한테도 배울 수밖에 없어요. 아, 이런 거 여태까지 생각도 없이 그냥 놨는데 두면 안 되는 거였네. 아이가 있으니까 집에서 불을 만지는 거, 부엌에서 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 걸 그렇게 해야겠네. 아이가 집에 있으니까 이불은 또 어떻게 하고 환기는 어떻게 하고 씻을 때 어떻게 하고, 집에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으면은 집안 살림도 다 바뀌거든요. 장애가 있건 없건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이 한 집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확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서 배울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가 생존할 수 있는, 그 생존만이 아니라 즐겁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어른이 처음으로 생각해내야 하는 게 아이예요. 아이가 있으면은. 그럼 어른은, 어떻게 아이가 어른을 가르치냐면은, 어떻게 사랑을 가르치느냐면은, 맡겨야 하는데, 맡기지 않고 시키잖아요. 그때 아이들은 온몸으로, 그건 사랑이 아니야 하고 가르쳐 주죠.
그래서 왜 아이들이 어른한테 사랑을 가르치느냐면은 사랑을 배우고 싶으니까 가르쳐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한테 너 그건 정리가 아니잖아 하고 이제 말하고 이제 나무라잖아요. 아이 마음이 어떤지 제가 그 마음을 옮겨본다면은 그래 엄마가 80살이 되고 내가 50살이 됐을 적에 엄마한테 늙은 할머니 엄마한테 엄마 그렇게 아무데나 똥 싸지르면 안 되잖아 이렇게 말해도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준 셈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똑같이 돌아오거든요. 그래 엄마인 너 나중에 몸도 못 쓰고 늙은 쭈그렁 할머니 될 때 두고 봐 갚아줄 테야 하고 그걸 가르쳐 버린 셈입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를 반드시 말씀하셔야 돼요. 내 미래에 돌려받을 것 때문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너한테 정리가 뭔지를 가르쳐주지 못했네. 너한테 사랑을 가르쳐주지 못했네. 그게 미안해. 정리하는 것을 엄마도 어릴 적에 되게 힘들게 배웠는데 힘들게 배웠다 보니까 너는 좀 더 빨리 잘 배우기를 바라면서 서둘렀구나. 이런 것들을 다 털어놓고서 얘기하면은 아이가 기꺼이 하루아침에 바뀌죠. 다만 그동안 쌓인 게 많으면은 하루아침에 바뀌었다가 이튿날 돌아오기도 하고 돌아갔으면 예. 돌려받고 네. 자기가 한 대로 뿌린 대로 그대로 되네. 네, 그렇죠. 조심해야 돼. 조심할 일은 아닙니다. 즐겁게 해야죠. 조심하면은 조심하는 대로 늘 걸려요. 그러니까 조심할 일이 아니라 즐겁게.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즐겁지 않으면 말하다가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조심은 게 다르잖아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면 안 되겠나 하고 나를 검열해 버리는 게 조심이고요. 즐겁게는 검열하지 않거든요.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을 받아들이는 게 즐거운 마음이에요. 바람님 바로 가셔야 되나요? 아니면 조금 틈이 있으신가요? 네. 12시가 넘어버려서 이제 먼저 일어나셔야 하는 분은 일어나셔야 하는데 제가 아직도 마무리를 안 지었기 때문에 그럼 좀 틈이 있으면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즐거움과 조심 이야기를 보태야 했다고 여기서 이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손목이를 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조심하는 사람들은 실수라고 하는 잘못하는 경험을 못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못하니까 못 배우죠. 우리는 조심할 일이 아니라 아까 쓰신 말 가운데 삼가다는 말씀을 쓰신 적이 있는데 한자 말이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삼가는 길을 배우면 된다고 느끼거든요. 즐겁게 하면은 그대로 나누고 함께 하느라 스스로 뭘 잘하거나 잘못하는지를 느껴서 스스로 배울 수 있어요. 스스로 다스릴 수 있고. 그러니까 즐거운 사람은 실패하는 경험을 기꺼이 받아들이거든요. 조용수님이 12시가 되기 앞서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셔서 사람이 없을 때 뒷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즐거운 얘기는 뒷말해도 되거든요. 조심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경험을 두려워하더라고요. 두려워하다 보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바도 있잖아요. 우리는 견디고 받아들일 만한 고난만 오는데 엄살을 부린다고. 그래서 실패하는 경험을 맞닥뜨리면은 그동안
실패를 배운 적 없어서 바로 와장창 무너져 버리시더라고요. 그게 자살로도 나타나겠죠. 조심하는 사람들이 못 견디시더라고요. 근데 즐거운 사람들은 어떤 고난도 이게 고난인가? 저는 책에 막 자꾸자꾸 나오는 저런 건데 저런 등짐을 치고 다닌다고 왜 이렇게 고행을 사서 하시냐고 말씀하는 분이 많은데 저 고행이라고 여긴 적이 없거든요. 다 배울 일이 있으니까 짊어지고 다니지 않겠어요? 이 자리는 2시간을 함께하는 자리이고 그리고 2시간, 12시가 지난 뒤에는 스스로 이제 다른 일정이나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적에 자유롭게 움직이시면 되고요. 저는 이곳에서도 또 다른 어느 곳에서도 시간 제한을 두고서는 하지 않아요. 딱 여기서 다 마쳤습니다 하고 조금 더 이제 아쉽거나 보태기를 바라는 분들하고 조금 더 이야기하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 예, 잘 먼저 들어가십시오 하고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이니까요. 그거만 이제 헤아려 주시면은 이 다음 달에도 즐겁게 될 텐데 조영수님 뒷말하기로 하고서 잊어버릴 뻔했네요. 또 다른 말, 이 조심과 즐거움 실패 얘기만 하다가 조영수님 뒷말이 뭐였는지가 이오덕 선생님하고 권정생 선생님을 직접 보셨던가요? 예. 이호덕님은 계실 적에 2번 뵀고요. 권정생님은 계실 적에 그래도 꽤 자주 뵀습니다. 이호덕어를 유고 정리하는 동안에 돌아가시기 앞서까지는 뵀어요. 돌아가신 뒤에는 권정생 선생님을 기린다고 하지만 추종하시는 분들을 보고 싶지 않아서 그 뒤로는 안동을 아예 얼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직접 보셨을 때 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권정생 할아버지는 나 죽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도 이제 되고 왔지만은 이호덕어른 큰아드님한테도 이렇게 늘 말씀하셨는데 나 죽으면 너가 아버지처럼 하지 말고 난 다 불태워주면 좋겠다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런데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남은 사람들이 멋대로 할 텐데 나를 기리려고 뭐 문학관이나 기념관 한다고 하면은 내가 살던 그대로 하나도 건드리지 말고 여기 잡초도 베지 말고 쓰레기도 버리지 말고 그대로 둬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지 않으려면은 다 태워버리라고. 근데 그대로 안 뒀죠. 굴러다니는 쓰레기 다 치워서 없애고 자지구레한 것도 다 이제 버리고. 그런데 그게 권정생 할아버지로서는 몸이 늘 아프고 걸어다니기도 이제 어려운 나날이 됐을 적에 누워서 손이 닿는데 모든 걸 다 두셨대요. 그래야 하니까. 그래서 권정생을 알려면은 기어다니면서 손이 닿는데 이렇게 밥이건 약이건 물이건 놓고 연필이건 종이건 놓고 한 것들을 그걸 봐야지 이렇게 늘 병들고 아픈 사람이 어떻게 글을 쓰고 어떻게 어떤 마음인지를 아이들이 배울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온몸으로. 지금 있는 기념관 그 생가는 너무 깨끗하게 다 비워버려서 쌓인 책도 치우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 쌓인 그대로. 내가 정리할 힘이 없잖아. 저 뒤에 내가 그 보고 싶은 책이 있는데 못 꺼내. 근데 이거 허물었다가는 내가 깔려 죽을까봐 건드리지도 못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놓는 게 권정생을 앞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길인데 그래서 거기 보기도 싫어서 가까이도 가지 않아요 이제는요. 그래서
그 가까이 갔다가는 제 마음이 더 힘들 듯해서. 근데 이호덕 어른은 권정생하고 평생 마음 벗이었는데 다른 대목이 뭐냐면은 남들이 이호덕 나를 어떻게 보더라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근데 권정생 할아버지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늘 신경 쓰셨죠. 그래서 이호덕 어른은 몸을 내려놓고 떠나기 앞서까지 나는 죽어서 새가 되고 싶기 때문에 새 가운데서도 산새가 되고 싶기 때문에 꼭 산속 깊은 곳에다가 무덤을 씌워달라고. 성격이 엄청 다르잖아요. 다 태우든지 그대로 두든지. 근데 이호덕 어른은 육품 같은 거 어떻게 하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다만 자기 책 그 인쇄 정리 같은 거라든지 자기가 이제 남은 은행 계좌에 남은 돈을 어떻게 정리한다든지 그런 데에서만 꼼꼼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사람들이 기억해주고 기록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늘 산새로 다시 태어나고 싶기 때문에 산 깊은 곳에다가 무덤을 씌워달라고. 그래서 무덤 그림까지 다 그려 놓으셨어요. 무덤 크기와 그림과 그 앞에다가 뭐 돌 같은 거 더 어떻게 놓을지까지 다 그려 놓으셨거든요. 엄청난 분이죠. 그런 것들도 보면은. 그 무덤을 씌우신 뜻 가운데 하나도 내가 죽어서 다 없애버린다고 해도 사람들은 나를 그리워한다면서 찾아올 텐데 나를 그리웠다고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막상 이호덕 무덤도 없고 비석도 없으면은 이거 와서 뭐하는 너무 미안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무덤을 제법 크게 놔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크게 놔야 한다고 하신 까닭이 여기까지 되게 머니까 이 먼 길을 와준 사람들이 무덤 앞에 잔디밭에 좀 들어누워서 낮잠도 자고 술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술도 좀 마시고 도시락도 먹고 한 10사람, 20사람이 둘러 앉아서 어울리고 놀다 갈 수 있는 그런 무덤 자리를 그려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야, 뭐 이호덕 이 사람은 뭔데 지 무덤 이렇게 크게 해놔 하고 뭐 자기 명예욕 있는 사람 아니야 하고 잘못 아시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여기까지 깊은 산골까지 자기 무덤에 오는 사람들이 쉬어갈 자리를 마련해 놓았거든요. 그런 데에서도 이호덕이라는 사람이 남긴 책을 읽을 적에 왜 이런 글을 써서 남겼을까 하는 그런 대목에서 바라볼 일이라고 봅니다. 권정생 님이 남긴 글도 우리가 읽을 적에 다 태우든지 그대로 남기든지라고 하는 마음이 뭘까를 생각한다면 조금 더 다르게 알아보고 읽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생각이 안 나네요. 조영수님 뒷말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능이 잠시 앉아서. 네, 그럼요. 반갑습니다. 앉으셨으면은 지난달에 미처 못했었는데 앞으로 하루 이틀 만날 사이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느긋이 할 수도 있으니까 걱정은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어디에 이야기를 하러 가도 제가 새로 쓴 시를 드리거든요. 근데 지난달에는 다음 일 때문에 먼저 일어나신 분한테 못 챙겨드려서 또 일행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기 소개를 혹시 저 오늘 지인이고요. 네. 오늘 일이 있어서 연예인들 제가 오늘 약속이 많아서 네. 저기
잘하셨습니다. 최정근 선생님도 한번 뵙고 제가 쓴 오늘 모나미 녹가에도 적긴 했는데 이걸 읽으려면은 또 시간이 들어가기도 하고 간추려서 말을 해보면요. 어제 대방동에서 하루를 자고 아침에 버스를 타고 오려고 했다가 전철로 탔거든요. 등짐을 지고서 오르내리고 싶지 않아서 버스를 타려고 했다가 도시에서는 몇 분 뒤에 버스가 온다는 걸 다 알려주잖아요. 14분 뒤에나 버스가 온다고 해서 시골에는 2시간에 한 대 오는 버스도 잘만 기다리면서 타는데 14분을 더 기다리고 버스 타고서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오면은 10시는 넘어가겠구나 싶어서 전철로 탔어요. 저는 전철에서 그 에스컬레이터라는 거를 거의 안 타거든요. 계단이 없이 에스컬레이터만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거를 타지만은 엄청난 등짐을 짊어지고서 늘 계단을 이를테면은 서울의 신길역이라든지 이화여대역이라든지 그런 무시무시한 곳에서도 그리고 강남 고속터미널 같은 그런 또 무시무시하게 깊은 곳도 그냥 계단으로 다니거든요. 근데 계단으로 다니는 제가 그걸 에스컬레이터에서 걷는 사람보다 더 빨리 다녀요. 숭실대 앞에서 이거 먼저 일행분들을 들이시고 못 받으신 분은 또 예전에 받았는데 나 못 받은 척 하면서 챙겨 가셔도 됩니다. 무슨 공사를 한다면서 계단은 내려오는 사람만 다니고 에스컬레이터는 올라가는 사람만 다니라고 하는 안내원이 2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지금 출퇴근 시간도 아니고 보니까 계단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몇 없는데 그래서 계단으로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달려와서 팔뚝 꽉 움켜잡더라고요. 가면 안 돼요 하고서 뭐하는 사람이지 하고서 그 팔뚝을 이제 움켜쥔 분을 이제 생개치고서 부지런히 계단을 이제 뛰어 올라갔죠. 아니 왜 계단으로 그냥 가겠다는데 왜 사람인들 막 우르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한두 사람 띄엄띄엄 내려오는데 참 이상한 데에서 그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스스로 마음이 더 좁게 갇히지 않을까 싶어요. 계단이 뭐 108계단도 아니고 500계단이든 말든 천천히 가다가 쉬어가도 되는데 몸 힘들지 않도록 뭐 승강기나 에스컬레이터만으로 다녀야 할 까닭이 없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계단으로 다니면은 피트니스 센터라고 하는 데 가서 운동할 까닭도 없거든요. 맞습니다. 굳이 돈 들여서 몸을 확대하는 운동을 할 까닭이 없이 피트니스 센터에 들일 돈이 있으면은 그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책도 사서 읽고 사회보다는 내가 알아본 가난한 사람한테 몰래 기부도 하고 그러면은 즐거울 텐데.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아, 참. 이걸 잊을 뻔했네요. 그래서 5월 27일, 네, 화요일이죠, 우리가. 날짜를 먼저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5월 27일 화요일 10시입니다.